이 이야기는 90년대에 겪은 제 이야기랍니다. 예전보다 많이 풍요로워진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요즘같이 갑자기 어려워진 시기에도 불우이웃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저 또한 나이가 들고 형편이 그리 넉넉지 못한 관계로 예전만큼 사람들을 돕고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지만 그래도 한때는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봉사를 나간 적이 적잖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마 1월의 막강 한파가 찾아온 어느 추운 겨울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어울리던 몇몇 부녀회 회원들과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를 나간 적이 있었어요. 저와 다른 부녀회 회원 한 명과 한 팀이 되었고 우리가 봉사해야 할 독거노인분을 주소를 보고 찾아 나섰죠. 어느덧 독거노인 집 앞에 다다르니 겉보기에도 금세 허물어질 것 같은 집에 연탄불 하나 제대로 지피지 못하는 곳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아랫목을 찾아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방 전체는 너무나 냉골이다 못해 추운데 독거노인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 그곳에만 유독 열기가 조금 남아있던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누구냐고 물어보시길래 이번 겨울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 나왔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자마자 미안한 기색을 보이시며 어쩌냐고 말을 하지 뭐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말하며 괜찮다면서 한 팀인 부녀회 회원 한 명과 바로 이리저리 할아버지 집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팀이었던 부녀회 회원이 저보고 큰일 났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뭐가 큰일이냐고 물어보니 사실 오늘 시댁 제사인데 깜빡 잊고 있었다면서 할아버지 집에 걸린 큰 달력을 보니 오늘이 시댁 제사인 걸 그제서야 알았다고 하지 않겠어요?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가 알면 불호령 떨어질 텐데 큰일이라고 하지 뭐예요. 그러면서 청소하다 말고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뭐 어쩌겠어요. 빨리 지금이라도 가보라고 했지요. 그렇게 하여 갑자기 한 팀이었던 부녀회 회원이 한 명 빠지고 저 혼자서 독거노인 어르신의 봉사를 혼자 하게 되었어요. 집안이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언제, 곰팡이에 정말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바닥에 머리카락은 물론 다른 이물질들까지 수북히 떨어져 있고 정말 조그만 집 하나 청소하는데 너무나 힘들지 뭐예요. 이리저리 청소하고 있는데 그러던 중 갑자기 어르신이 아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저보고 올해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올해로 나이가 51살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저를 위아래로 쭉 훑어보더니 남편은 뭐 하냐고 물어보지 뭐예요? 우리 남편은 왜 물어보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이 물어보시는 거라 대답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저보고 아이는 몇이나 낳았냐고 하길래 3명 낳았다고 하니까 아이도 쑥쑥 잘 낳는 거 보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말이 좀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그때부터 이 할아버지가 자꾸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가뜩이나 한 팀이었던 부녀회 회원도 먼저 가고 없고 혼자 남아서 이 할아버지 시중을 들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들던지 육체적으로 힘든 것까진 뭐 감수하고 왔다고 하지만 이 할아버지 왜 이렇게 사람을 신경 쓰게 하는지 그때부터 자꾸만 걸리적거리듯 이 독거노인 할아버지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어느덧 시간은 흘러 청소도 다 끝냈고 저는 이제 가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에게 대뜸 그게 무슨 봉사냐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그럼 뭐 더 필요한 거 있으시냐고 물어보니 뜨끈한 밥 한 끼는 제대로 차려주고 가야지. 이 늙은 노인네 추운 겨울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밥 한 끼도 안 차려주면서 무슨 봉사냐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그냥 갈 수도 없고 사실 우리는 청소나 빨래 정도만 해주는 봉사였지 밥까지 차려드리는 봉사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냥 넘어갈 수만도 없는 노릇이었답니다. 그런데
집에 냉장고 하나도 마땅치 않은 데다 반찬거리도 없어서 안 되겠다 싶어 요 앞에 가게집에 가서 두부라도 사오겠다고 말하니까 할아버지가 빨리 사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저는 두부를 사러 나갔답니다. 그런데 두부를 사갖고 할아버지 집에 돌아와 보니 아니 이 할아버지가 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 분명히 아까는 춥다고 옷을 다 제대로 갖춰 입었었는데 어느 순간 위아래 내복바람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저는 놀라서 할아버지에게 추운데 왜 내복만 입고 계시냐고 하니까 춥긴 뭐가 춥냐며 이래봬도 아직 팔팔한 나이라면서 노인네라고 해서 남자가 아닌 거 아니라나 모르나 아무튼 별말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사가지고 온 두부를 후라이팬에 붙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그런 저희 모습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마지막이 언제였냐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전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몰라서 물어보냐며 마지막이 자꾸 언제였냐고 하는데 그 기분이 진짜 이상했어요. 독거노인에게 봉사 왔다가 농락당하는 기분이랄까? 저는 할아버지에게 대체 어떤 의도로 물어보시는 거냐고 하니까 알고 다 알면서 왜 시침이 떼냐며 어른이 말하면 대답이나 해줄 것이지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해주냐고 하지 뭐예요. 생각해보니 이 할아버지 처음 올 때와는 완전 딴판이더라고요. 분명히 올 때만 해도 아주 세상 인자한 얼굴로 고맙다고 하면서 우리를 반겨주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저를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속셈인 건지 참 어이가 없지 뭐예요? 안 되겠다 싶어 빨리 두부나 부치고 가야겠다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두부 부쳐서 새로 지은 쌀밥에 밥상을 내어오니 밥은 또 아주 잘 드시더라고요. 저는 설거지까지 끝내고 이제 가봐야 한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왜 벌써 가냐며 더 이따 가지라고 하길래 아니라면서 나중에 다시 온다는 기약 없는 말만 하고 그 집을 허겁지겁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집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서 생뚱맞게 그 할아버지가 제 꿈에 나오지 않겠어요? 꿈에서 그 할아버지가 나와서는 목을 움켜잡고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깨어보니 시간은 새벽 3시였고 뭔가 찜찜했고 꿈이 예사롭지 않았답니다. 안 되겠다 싶어 곧장 택시를 타고 그 할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할아버지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지 뭐예요. 보니까 연탄가스 중독 같았어요. 저는 당장 환기를 시키고 할아버지를 깨워봤지만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제 두 손을 꼭 잡으시면서 올 줄 알았다며 냉수 한 잔만 빨리 달라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그래도 제가 조금 일찍 온 탓에 의식을 바로 찾을 수 있던 것 같았답니다. 얼마 뒤 할아버지는 바로 의식을 찾으셨고 저보고 혼자 있기 외롭다며 더 있다 가라고 하지 뭐예요. 그 말을 들으니 그냥 냉정하게 바로 갈 수도 없고 저는 그래서 그 순간 알았다고 말하며 그 할아버지 집에 머물렀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좁은 집안에서 할아버지와 같이 있는데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것저것 잘도 시키더라고요. 어깨가 아프니까 어깨 좀 주물러 달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리도 주물러 달라고 그러고 급기야 머리도 감겨달라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줬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아까부터 저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정말 저에게 원하는 게 하나 있다고 말하면서 이 말하면 화낼 걸 알지만 그래도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지 뭐예요. 저는 기분이 이상했고 분위기가 이상해서 대충 짐작은 했지만 그래도 그 말이 확실히 어떤 말인지 몰라서 대체 뭔데 그러시냐고 물으니 제가 짐작했던 그게 맞더라고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하나 못 들어줄까 싶어서 저는 끝내 할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줬답니다. 독거노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시면 저러실까 싶었어요. 그리고 남자는
정말 나이가 늙어서도 남자구나 싶었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너무나 고맙다며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고 하지 뭐예요. 평생 고마움을 간직하고 남은 여생을 살아가겠다고 했답니다. 그러시면서 또 하는 말이 오늘이 마지막은 아니지? 라면서 또 오라는 뉘앙스를 풍기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안 오겠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볼 거 안 볼 거 답은 마당에 또 이 할아버지를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갈 수도 없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답니다. 아무튼 한겨울 독거노인 집에 방문해서 청소에 빨래에 설거지에 게다가 음식까지 차려주고 완전히 힘겨운 육체적 노동까지 더해주니 정말 지칠 대로 지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 뒤로 할아버지 집에 몇 번 더 갔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안 가게 되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부터였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한 달간 못 찾아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사이 돌아가셨지요. 뭐 제가 독거노인 분들을 비하하려고 쓴 글도 아니고 독거노인 분들 중 제가 만난 할아버지 같은 분은 아마도 없으리라 생각해요. 단지 저에게 있어 하나의 기억이고 어쩌면 추억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아직도 제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답니다. 지금에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솔직히 나쁘지 않았답니다. 한 번쯤 그 할아버지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따뜻한 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황씨 가문의 개인 도서관은 서울 북촌 한옥마을의 한적한 구석에 자리 잡은 유서 깊은 건축물입니다. 이 도서관은 집의 중심이자 과거 세대의 비밀이 현재 사는 사람들의 비밀과 어우러지는 공간이었습니다. 날개는 몇 시간이고 숨어 있을 수 있는 피난처 같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짙은 나무 책장 사이에 자리 잡은 책들은 단순히 글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이모 지연이 큰 창가 옆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여성이었으며 가족 안팎으로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러 그녀에게 찾아올 정도로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고 마치 말로 하지 않은 것까지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존재감은 은은하면서도 그녀가 있는 공간을 가득 채우는 힘이 있었습니다. 현우, 왜 항상 이곳을 고르니? 그녀가 갑자기 창 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조용하잖아요. 여기선 아무도 저를 못 찾아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책장에서 꺼낸 하드커버 책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결국엔 너를 찾아내지 않니? 내가 대답하려는 찰나 도서관 문이 열리며 재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우리 가족과 가까운 친구였지만 최근 몇 달 동안 그의 방문은 평소보다 더 잦아졌습니다. 재상은 어디를 가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세심했고 강렬한 눈빛은 항상 주변을 평가하는 듯 보였습니다.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아니에요. 지연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연스러운 환대의 톤이 담겨 있었고 이는 그녀의 두 번째 본성처럼 보였습니다. 오히려 딱 맞춰 오셨네요. 그는 내게 가까이 다가와 옆자리에 의자를 끌어앉았고 나는 점점 커지는 불편함을 애써 감추려 했습니다. 그가 지연과 나 사이를 오가는 시선에는 묘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고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직접 언급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나요, 지연 씨? 재상기 팔꿈치를 탁재에 올리며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여 물었습니다. 삶과 그 반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녀는 신비로운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우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웃으며 긴장감을 풀려 노력했습니다. 제가요?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그냥 조용히 책이나 읽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아, 그렇게 겸손할 필요 없어요.
지연이 장난스러운 어조로 말하며 가까운 책장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오후의 황금빛 햇살이 그녀의 현대적인 한복 위에 비쳐 마치 예술 작품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너는 말하기 싫어도 항상 뭔가를 말하는 사람이잖아. 그 뒤로 이어진 침묵은 우리가 소리내어 말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강렬히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재상은 나를 그리고 지연을 번갈아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나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때때로 이 도서관은 여기에 있는 책들보다 더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상이 갑자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는 미소를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로 돌아와 골라둔 책을 펼쳤지만 시선은 페이지에 고정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방 안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의 숨소리는 더 느려지고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현우, 재상기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살면서 가장 좋은 이야기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나는 그의 의도를 파악하려 노력하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더 깊고 의도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지연이 책을 테이블 위에 부드럽게 내려놓고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는 재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런 이야기의 한가운데 있다면 무엇을 할지죠. 나는 침을 삼키며 그녀의 말에 무게를 느꼈습니다. 내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그날 오후 처음으로 이 방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연의 말이 남긴 침묵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모두가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면서도 아무도 먼저 그 순간을 깨뜨리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모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하려 애썼지만 재상기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시선은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달려 있겠죠. 나는 마침내 대답하며 가벼운 톤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내가 의도한 것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그럴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지연은 고개를 기울이며 내 대답을 분석하듯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해독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를 누가 결정하죠?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재상은 내 옆 의자에서 몸을 움직이며 내 쪽으로 살짝 기울었습니다. 그의 가까운 거리에서 느껴지는 열기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고 도발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으며 마치 어떤 질문이라도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바로 삶을 흥미롭게 만드는 점 아닌가요? 그는 내 이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엇이 뒤따를지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해야 하는 위험 말이에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쪽에 있는 작은 찻잔 트롤리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김이 나는 작은 주전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들 둘 다 긴장을 풀어야겠어요. 그녀는 말하며 찻잔 3개의 차를 따랐습니다. 마치 규칙도 모른 채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녀는 내 앞에 찻잔 하나를, 재상 앞에 또 하나를 놓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우아해서 마치 모든 동작이 정교하게 연출된 춤의 일부인 것 같았습니다. 나는 찻잔을 바라보았지만 손대지 않았습니다. 내 시선은 지연의 매혹적인 존재감과 재상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가까움 사이에서 나뉘어 있었습니다. 만약 규칙이 없다면요? 재상기 차분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손에 찻잔을 돌리면서도 시선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목이 마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침묵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방에 퍼진 불편함을 즐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두 분 다 긴장하신 것 같네요. 그녀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나가야 두 분이 좀 더 편안해지실까요? 나는 그녀의 직설적인 도발에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재상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지연 씨야말로 여기 있어야 하는 분 같네요. 누가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장해 줄 수 있겠어요?
그가 마지막 단어에 힘을 준 방식은 내 심장을 다시 빠르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어떤 한계를 넘지 않고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시험하려는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의 말을 심사숙고하듯 턱에 손을 얹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녀는 잠시 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자연스러운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믿는 거군요.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죠. 그는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약간의 밀어주기가 필요하기도 하죠. 지연의 눈빛이 반짝였고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냥 자연스럽게 두는 걸 선호하니? 아니면 기회를 만들어내는 걸 믿니? 나는 그들의 단어 놀이에 갇혀 그 대화가 어디로 이어질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대답을 정리하기도 전에 그녀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이번에는 가까운 책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퍼즐의 중요한 조각을 고르듯 거의 경건한 태도로 책들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책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연이 두꺼운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때는 책이 질문만 더 늘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녀는 테이블로 돌아와 우리 앞에 책을 놓았습니다. 표지는 낡아 있었지만 제목은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금지된 열정의 이야기들. 내가 그 단어들을 읽는 순간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를 모를 수 없었습니다. 이 책 읽어본 적 있나요? 그녀가 마치 평범한 대화를 하는 듯 물었지만 눈빛에는 장난스러운 기운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재상은 낮고 거친 소리로 웃었고 그 소리는 내 목덜미의 털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흥미로워 보이네요. 현우, 너는 읽어본 적 있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요, 한 번도요. 그렇다면 지금이 시작할 때일지도 모르겠네요. 지연이 제안하며 책을 아무 페이지나 펼쳤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글을 훑어보더니 낮고 매혹적인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을 가득 채웠고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대담하고 강렬하며 공기 중에 무겁게 떠돌아 다녔습니다. 재상은 내 쪽으로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고 그의 손이 내 손에 살짝 닿았습니다. 마치 우연인 듯한 움직임이었지만 나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그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은 채로 앉아 있었고 그의 손길이 전류처럼 내 손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터치의 압력이나 의도가 아니라 그 순간의 무게였습니다. 지연은 계속 읽고 있었고 그녀의 부드럽고 리드미컬한 목소리는 마치 그 책의 단어들이 지금 막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재상과 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완전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책에서 올라와 내 눈과 마주쳤고 그녀의 미소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묘했지만 분명 존재했습니다. 때로 운명은 올바른 사람들을 올바른 장소에 놓아줍니다. 그녀는 읽으며 책을 부드럽게 닫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할 용기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 질문은 말해지지 않은 진실처럼 공기 중에 떠돌았고 나는 내 숨소리가 고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상은 그의 손을 거두었지만 멀리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 가까워서 그의 천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마치 내가 무언가를 말하거나 행동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 머리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여유로워 보였고 이 장면에서 이상한 점이 전혀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자세와 우리 둘에게 던지는 은밀한 시선들은 그녀가 이 모든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너희 둘은 참 젊구나. 그녀가 마침내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전부 너희 앞에 있지만 때로는 같은 낡은 이야기들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여. 이제는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써야 하지 않겠니? 나는 재상을 바라보며 어떤 반응이라도 찾으려 했지만 그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여유롭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의 눈이 내 눈을 찾았을 때
나는 그 안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가 말로 하지 않고 내게 전하고자 하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침묵은 지연에 의해 깨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 옆에 멈춰 섰습니다. 내 나이 때는 어땠는지 기억나네요. 그녀가 약간의 회상에 젖은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복잡해 보였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했죠.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녀는 내 어깨에 손을 올렸고 그 터치는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무엇을 원하니, 현우? 나는 대답하려 입을 열었지만 단어를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내 머리는 혼란스러웠고 그 순간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처리하려 애썼습니다. 재상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의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아마도 질문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일 겁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방식에는 내가 가질 수 있었던 모든 저항을 부숴버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의 무게는 도전이자 제안이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것의 경계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연은 한 발짝 물러서서 기대감과 만족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분이 이야기 나눌 시간을 드릴게요. 그녀가 마침내 말하며 어떤 말보다도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 얘기가 많을 것 같네요. 그녀는 방을 나가며 우리를 단둘이 남겨두었습니다. 이제 그 공간은 훨씬 더 친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사라지고 고요함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재상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마주보는 위치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고 나는 망설이다가 마침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거 알아. 그가 단호하면서도 감정을 가득 담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말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부정하지는 마. 나는 그를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내 안에 무언가가 풀려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항상 내 안에 존재했지만 이제야 더 이상 저항하지 않게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손을 계속 잡았습니다. 네가 맞아. 나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무시할 수 없어. 그는 미소를 지었고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책으로 가득 찬 벽과 역사의 무게를 간직한 분위기를 가진 이 도서관은 이제 동시에 새롭고 필연적인 무언가가 시작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오후가 저물어 밤으로 변하는 동안 나는 지연이 말했던 것처럼 인생이 쓰여지기를 기다리는 이야기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첫 페이지에 불과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 가장입니다. 얼마 전 경험했던 아찔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아내는 정말 미인입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저희 처갓집이 전부 다 미인이에요. 장모님도 연세에 비해 정말 동안이고 미인이시고 우리 와이프는 제가 처녀 시절부터 몇 달을 졸졸 따라다닐 정도로 저희 동네에서는 나름 유명했던 미인입니다. 얼굴도 예쁘고 몸매는 더 예쁩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바다로 휴가를 가거나 하면 와이프의 수영복 입은 모습을 보고 20대부터 50대 남자들까지 모두 다 군침을 흘리며 쳐다봅니다. 저는 모두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아내를 보면서 괜히 뿌듯해지곤 하죠. 그리고 아내와 4살 차이 나는 저희 처제도 정말 장난 아닌 미인입니다. 처제는 본인의 외모를 활용해서 본인을 모델로 한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여성복을 파는 쇼핑몰이지만 왠지 모르게 여자보다는 남자 손님이 많다고 합니다. 외모도 예쁘고 능력 있는 처제라서 어딜 가든지 남자가 줄줄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처제는 이상하게도 최근 몇 년간 남자친구 만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말로는 남자에 관심 없고 일하는 게 더 좋다고는 하지만 한참 젊고 예쁜데 주변에 멋지고 잘생긴 남자가 한 트럭은 될 텐데 남자에 관심이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하지만 어차피 제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니고
본인 인생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작은 중소기업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처제의 쇼핑몰 사업이 워낙 커지는 바람에 지금은 처제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처제가 사장이라고 하면 저보고 한심하다고 자존심도 없냐고 하지만 처제가 결혼 선물로 외제차를 사줬다고 하면 다들 아무 말도 못합니다. 남자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시대도 아니고 이전에 다니던 중소기업보다 월급도 2배가 넘게 주는데 그걸 마다할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회사 내에서는 모두 6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 빼고 모두 여자입니다. 젊은 여성복을 판매하는 일이라 전부 20대 여자들인데 패션 회사인 만큼 다들 스타일도 좋고 한미모하는 사람들이라 어떨 때는 제가 눈둘 곳이 없을 만큼 사내 분위기는 천국과도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처제가 저를 자기 회사에 들여보내면서 절대로 한눈 팔고 바람 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할 정도였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예쁘다고 한들 저희 와이프의 미모에 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바람 근처도 가지 않고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었어요. 하지만 올 초에 저희 와이프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빨리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막상 아내가 아이를 가졌더니만 정말 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내와 부부관계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어떻게 잘 조심하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아내는 뱃속의 아이에게 모성애가 강하게 생겨서 그런 건지 절대로 안 된답니다.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몸에 손도 못 대게 합니다. 제 나이 30대 초반에 한창 왕성할 나이인데 아름다운 아내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지켜보기만 한다는 것은 고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다 저희 와이프가 임신한 뒤로부터 아내를 끔찍이 생각하는 장모님이 허구한 날 저희 집에 죽치고 사는 바람에 사실상 제가 처가집에서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집에 장모님이 계시다 보니 제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몇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아내와 장모님이 태교 여행인지 뭔지 갑자기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간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같은 시국에 무슨 그런 걸 가냐고 물었더니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으랍니다. 제가 뭐 힘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요. 없는 돈에 잘 다녀오시라고 장모님께 50만 원 용돈 드리고 김포공항까지 배웅해 드렸어요. 아참, 저희는 장인어른이 일찍 돌아가셔서 장모님밖에 안 계십니다. 아무튼 김포공항에 장모와 아내를 배웅해 놓고 저는 혼자서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가 없어서 슬픈 것보다는 4일 동안 혼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기만 했습니다. 컴퓨터로 동영상도 실컷 보고 그동안 임신한 아내 눈치 보느라고 못 먹었던 술도 오늘 밤새도록 회랑 소주 실컷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달려왔죠.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현관문을 열었더니 어머 형부, 언니 없어서 그렇게 좋아요? 콧노래까지 부르시네. 세상에 그새 처제가 우리 집에 와 있는 겁니다. 아내랑 장모는 제주도 갔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제 와이프가 제가 딴짓하지 못하게 감시하라고 4일 동안 처제 보고 우리 집에서 제 밥 챙겨주면서 지켜보고 있으라고 했답니다. 진짜 해도 너무하다 싶었어요. 제가 바람을 피울 것도 아니고 그저 혼자서 즐거운 시간 좀 보내고 싶었던 것인데 자기 놀러가는 순간까지도 나를 관리하려고 하다니. 정말 다행인 건 처제도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내 없는 동안 집에서 술 먹는 건 허용을 해주더군요. 당장 그날 저녁에 배달 음식 시켜놓고 마트에서 소주 사다가 처제와 바로 한잔했습니다. 아니 처제, 정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저는 아내에 대한 불만을 처제에게 쏟아냈고 처제는 제 투덜거림을 들으면서 생글생글 웃더라고요. 형부, 나처럼 예쁜 여자랑 같이 지낼 수 있어서 좋은 거 아니에요? 다른 남자들은 나랑 밥 한 번 먹겠다고 줄을 서는데 진짜 형부는 복 받은 줄 알아야 해요.
사실 그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죠. 처제가 진짜 예쁘고 인기 많은 건 사실이니까요. 제가 형부만 아니라면 저 같은 사람과 처제가 같이 마주 앉아서 밥 먹고 술 먹는 게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둘이서 신나게 한 잔, 두 잔 술을 마시고 있다 보니 시간도 흐르고 어느새 둘이서 5병을 마셨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이 정도 마셔도 끄떡없었는데 아내 때문에 몇 달 동안 술을 못 먹다 보니 그때 이미 저는 거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처제는 아직 한참이라 혼자서 더 마신다고 해서 그대로 거실에 두고 저는 혼자서 안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얼마나 많이 취했는지 눕자마자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자다 새벽에 일어났는데 목이 너무 말라 거실로 나갔더니 처제가 그대로 식탁에 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그대로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짧은 티셔츠에 손바닥만한 반바지를 입고 있어서 정말 그대로 다 들여다 보일 정도였기 때문에 눈을 둘 곳을 못 찾겠더라고요. 일단 그대로 놔뒀다가는 감기에 걸릴 것 같아서 처제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처제, 일어나봐. 여기서 자면 감기 걸려. 혼자서 몇 병을 더 마셨는지 제가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날 생각을 하질 않더군요.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처제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처제가 제 아내보다 키도 좀 크고 볼륨이 더 좋다 보니 조금 더 무거운 듯 했어요. 어디를 잡으면서 부축해야 할지 참 애매한 순간이었지만 힘없이 늘어지는 처제를 부축하고 장모님이 쓰고 계시던 손님방으로 향했습니다. 침대 위에 처제를 눕히는데 갑자기 처제가 잠꼬대를 하는지 저를 끌어당기더라고요. 순간 처제의 바디워시 냄새와 술 냄새가 섞여서 좋은 향기가 제 코 속으로 훅 들어왔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처제만 아니라면 그 순간 이성을 놓아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내와 장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저는 필사적으로 참았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혼자서 머릿속으로 애국가도 불러보고 어떻게든 진정한 다음에 처제의 품 안에서 조용히 빠져나오기 위해서 슬금슬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처제가 갑자기 잠꼬대를 하는 건지 제게 입을 맞추기 시작했고 그때까지 간신히 붙들고 있던 제 이성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미친 듯이 입술을 맞추고 5단으로 손까지 들어갔죠. 술에 취해서 몸에 힘이 없는 처제라 제가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마음속에 응어리진 그 욕구를 다 쏟아냈죠. 정말 황홀한 순간이었지만 짧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음 놓고 천천히 길게 즐기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정말로 잘못한 게 맞지만 누구든 그런 상황에서는 정신 차리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 처제가 정말 인사불성으로 취해서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술에 취해 기절해 있는 처제를 재우고 저는 새벽에 몰래 제 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두근거리는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고 처제의 향기를 지우기 위해서 그 새벽에 샤워까지 하고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기 위해서 같이 일어나서 해장도 못하고 차에 탔는데 조수석에 타 있던 처제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형부 정말 좋았어 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순간 심장이 떨어져서 심장마비에 걸리는 줄 알았어요. 처제는 처음부터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4일 동안은 정말 일 끝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처제와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만리장성을 쌓는 욕망의 파티였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생각뿐이었고 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나중에는 젊은 남녀를 한 집에 두고 놀러간 아내와 장모님이 잘못이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4일째 장모님과 아내가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였기 때문에 저는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처제와 둘이 대놓고 안방에서 자고 있을 때였는데 그날은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푹 자고 천천히 일어나서 아내와 장모님 마중을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한참 자고 있었는데 왠지 그런 기분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서 살짝 눈을 떠보니 누군가가 침대 앞에 우두커니 서서 저와 처제를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진짜 저는 순간 저승사자가 저를 잡으러 온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저승사자는 바로 장모님이었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뛰어나가서 칼국수 해먹을 때 쓰는 홍두깨를 가져와서 저와 처제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인 건 아내가 자기 친구한테 선물 주고 온다고 중간에 내렸고 장모님만 먼저 집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원래는 오후 비행기였는데 아내가 너무 피곤해해서 일찍 돌아와서 쉬기 위해서 새벽같이 준비해서 서울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처제는 장모님에게 두들겨 맞아서 두들겨 맞은 채로 장모님께 싹싹 빌었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장모님은 한참을 저희 둘을 씩씩거리며 노려보다가 그래도 딴 여자랑 바람 안 난 게 다행인 건지 하시면서 그냥 이거는 우리만 아는 비밀로 하자고 넘어갔습니다. 아내가 알았다가는 진짜 제가 죽던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하나는 죽었을 겁니다. 그날 이후 장모님과 처제 그리고 저만 아는 비밀이 생겼고 아내는 절대 모르게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가지고 들어가기로 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회사에서 매일 처제와 마주치는데 솔직히 한번 붙은 불이 쉽게 꺼지겠습니까? 장모님도 어느 정도는 아는 것 같은데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떼어놓을 수도 없고 골치 아파서 신경 안 쓰기로 하신 것 같아요. 다행히 아내는 절대로 모르고 있으니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요즘 만삭이기 때문에 한참 예민해서 집에 들어가면 잘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처제와 이런 일이 생겨서 그런 건지 몰라도 아내한테도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애초에 아내가 만든 상황이라서 어쩌겠습니까? 미안한 만큼 더 잘해주고 처제 말고는 다른 여자에게 눈길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기술에 처제가 너무 만족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저도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